질병의 응급설 중독과 해독을 넘나드는 독성학의 세계에 전마이스는 이덕한 옮김 해파리 독부터 발암물질까지 인류를 죽이고 살렸던 독성학의 모든 것이 산업, 혁명,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체에 유의할 수 있는 물질이 놀랄 정도로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독성학 부재의 세계적인 근원인 존 와이스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독성학의 깊은 세계로 독자를 인도한다. DDT부터 담배, 납, 화학, 마약, 저자는 독성학의 눈부신 발전 순간들을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 대기 오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계해서 보여준다. 질병의 연구술. 중독과 해독을 넘나드는 독성학의 세계 존 와이스는 이 책의 저작권은 언제 나왔나? 책이 그러니까 등록일은 1978 5일? 오후 오래됐는데 이 책이 오래된 책인데 초판은 22년 4월 7일 나왔고요. 등록이 왜 필요한가? 암다발성 진실, 비서, 납, 발암물질, 흡연, 화학, 아편, 호르몬의 문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실험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폴 R. 손더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너는 이 장에서 소개하는 독약의 독성에 대한 우리의 연구 덕분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 생화학 분야의 의학 박사, 의학 박사 과정 지도 교수였던 보이드 하딩에게도 감사드린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동아리 친구였던 레이 밀크먼, 제롬 알페를 설득해준 덕분에 나는 리처드 닉슨의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던 마약 남용 예방 특별조치 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덕분에 마약 남용 치료를 이해할 수 있었고 납이 들어있는 페인트에 의한 중독 예방 연구도 시작할 수 있었다. 실험을 연구해야 할 때마다 나에게 미국 보건재단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게리 윌리엄스에게도 감사한다. 미국 보건재단을 떠난 나에게 폴 브랜드 라우프가 콜롬비아 대학교 멜번 공정대학의 교수직을 제안했다. 환경보건과학계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그때까지 내가 겪지 못했던 도전이었다. 동료 교수인 그리고 프라이어, 조지프 그라치아노 등등 이 책을 쓰도록 격려해주고 전부를 편집해준 딸 게이스 와이스너에게 감사한다. 콜롬비아 대학교 출판부의 편집소들에게도 특별히 감사한다. 미란다 마틴과 등등 교수에게도. 나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학부를 다니는 동안에는 서든 캘리포니아 동창회로부터 그리고 의학 박사, 생화학 분야의 의학 박사 과정에는 미국 암육회로부터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국립과학재단의 해외근무는 원뿔 달팽이의 독약에 대한 나의 연구를 지원해 주었고 국립마약남용연구소는 합성마약 중독 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지원해 주었다. 나는 원싱턴 산업보건협회에 근무하는 동안에 PCB, 석유용제, 의학물질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연방정부, 공익단체, 석유회사, 제약회사 등에 자문을 했다.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온 동안에 자연은 언제나 질병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험해왔다. 독성학의 역사는 인간의 질병, 특히 암의 유발을 예측하기 위한 동물 실험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적인 노출을 통제하는 데에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의지가 필요한 점이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나의 경력 초기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메가드 전문의 부관과 보건교육부 보건과학 담당 로저 에저버그였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중독되기도 했다. 독성학은 어떤 분야에서는 놀랍게 발전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실패하기도 했다. 이 책은 4개 부로 구성한다. 독성학 1부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2장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3부에서 독성학이 사회적으로 실용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4부에서는 독성학의 더 논증적인 주제와 미완성의 가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에는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독성학 분야를 소개하면서 이 책의 독성학의 완전한 역사서 교과서는 아니다. 이 책에서 많은 주제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이 책에서 소개된 주제 중에 나름대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도 있다. 등. 독성학이 왜 필요할까? 약학과 독성학은 하나이고 똑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독으로 치료되었다. 그리고 생명의 물질이라고 생각한 물질이 어느 경우에는 다른 놈의 경련으로 몇 주 안에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토마스만 마예산. 처음 6장에서는 독성학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주제와 역사적인 관점을 소개한다. 1장에서는 특정한 지역에서 원인불명의 암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는 암 다발성 현상을 다루면서 화학물질 노출이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문제에 독성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장과 4장에서 독성학 방법론의 역사적인 발전을 소개한다. 독성학 아버지로 알려진 파라셀수스가 중세국의 연금술과 의학을 기반으로 독성학을 처음 정립하기 시작했다. 암 다발성 진실을 모호할 수 있다. 역학과 독성학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을 연구하거나 동물 실험실 등을 설치하여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냈다. 특정한 작업장에서 더 지역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다발성을 1970년 1월 5일 켄터키 화학회사인 작업자가 장내치료로 인한 혈변 때문에 입원을 했다. 희귀암으로 가람보다도 발병률이 300배나 낮다. 육종은 사망한 작업자는 화학회사 소속인 J.J. 크리스 박사의 환자였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클라크 히스 주니어 1975년 4월의 네거스 염화비닐 공장의 작업자 중에서 그동안 존슨이 법한 3명 의사를 포함해서 13건의 간혈관 믹증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 염화비닐은 다음 이야기에도 악당 역할을 했다. 이번에는 일리노이 주 맥헬리 19건의 뇌암 사례가 보고되었다. 염화비닐이 사람에게 간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역학 연구의 평가를 담당하는 국제연구소 같은 기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사람에게서 실제로 염화비닐에 의한 뇌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자신이 추정한 주민들의 암 발생률을 고려하면 염화비닐 때문에 암에 걸렸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사실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가 인정했던 레트에 대한 염화비닐 연구에서 보고된 뇌암은 사실 비강 종양이 뇌로 전이된 사례였다. 그렇다면 이 암 다발성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맥헬리 사례에서 사실 세포 유형이 서로 다른 5종류의 뇌암과 뇌암으로 분류할 수 없는 양성 종양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악명이 높았던 암 다발성은 1970년대 매사추세츠 백혈병 사례였다. 보스턴의 소아 혈액 환자 존 트루먼 박사가 1970년부터 5번의 블록에 달하는 지역에서 6건의 백혈병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섬유, 가죽, 비서, 동물 성적 착제 등등에서 하버드대학교 공정 등등에서 환경보호 청년 최종적으로 암 다발성의 실체에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 초기 암 다발성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말았다. 소아 백혈병 암 다발성은 네바다주 펠런에서도 발생했다. 기지에서 제트유를 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펠런의 도심을 통과하도록 설치된 파이프라인의 의혹이 집중되어졌다. 이런 펠런의 암 다발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이유로 비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수, 농약 노출, 두고스 텅스텐 정제 시설에 의한 텅스텐 오염도 의심을 받았다. 백혈병에 걸린 이유는 여전히 분명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다. 암 다발성 즉 공동된 주거 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암 발병의 명시적인 증가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암의 원인을 직관적으로 찾는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 현상을 텍사스 암다발성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분명하게 규정되는 자급자 집단이 희귀한 간암을 일으키는 영화비늘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긴밀하게 연관된 사례성은 확인 가능하다. 암다발성 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미시간주 공중보건국가 국립오크 리지 연구소의 스테파니 워너와 쳤다. 비소와 독약에 의한 죽음이라 진실을 명백할 수 있다. 오늘 우리 환경에서 산업용 화학 물질이 넘쳐나지만 그런 물질이 개별적으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지 밝혀내는 일은 어려울 수가 있다. 천연독소 중에는 동물이 만들어내는 독약도 있다. 정제한 비소, 독침 또는 물륨이나 소염에 의한 분명한 중독의 인간관계는 독소 정체가 모호한 암 다발성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다. 비소는 피부, 신장, 폐 등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장에서 설명했듯이 영화비늘 자급자에게 발견되었던 희귀한 간암인 혈관 육종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 비소는 지구의 지역에서 20번째, 바닷물에서 14번째, 사람 몸에서 12번째 흔한 원소이다. 비소. 식품에는 주로 유기소 화합물이 검출되고 해산물, 육류, 곡물, 특히 쌀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이 된다. 독성학계에서는 기반암과 화산암으로부터 우물물에 녹아들어간 무기 비소에 관심이 높다. 벵글라데시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의 지하수에서 주로 검출되는 비소의 화학종은 환경적인 조건의 지하수에서 만들어지는 아비소산염이다. 칠레는 대기에 노출된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이 강물에 들어있는 비소는 대부분 산화된 비소산이다. 아비소산염이 비소산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 방글라데시 우물물에서 비소를 발견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된 오랜 역사 때문에 우리는 흔히 무기 비소를 급성 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 사람들이 비소 중독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보르자 가문이 비소를 이용해서 정적을 살해한 사건도 유명하다. 독살 사건.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측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소량 노출된 비소의 만성 독성이다. 풍토병 같은 것은 이 병은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우물로 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 청원표는 오각행 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피부암 발병률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지하수에 녹아있는 무기비소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오염은 1990년대에 방글라데시에서 확인이 되었다. 방글라데시. 그 지역의 강물이 수백 년간 지하로 스며들어서 형성된 지하수에는 천연 강물로부터 녹아나온 비소가 농축되어 있었다. 우물물에서 높은 농도의 비소가 검출되면서 방글라데시의 주민들은 표충수의 콜레라에 의한 조기 사망 또는 지하수의 비소에 의한 만성 사망이라는 두 가지 끔찍한 위험에 갇히게 되었다. 식수에서 고농도의 비소가 발견된 것은 칠레, 타이완, 방글라데시만이 아니었다. 중국, 북, 캄보디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고농도의 비소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서 네브라스카 대학교 의과대학의 유명한 독성학자 셔뮤얼 코언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의 약 3%에서 발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비소가 검출이 되었다. 그 농도의 비소. 지금까지 환경오염과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했던 질병들의 발생을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성학. 나는 1964년경의 어느 아침에 나의 일생에서 가장 긴 단거리 산보를 경험했다. 그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의사를 만나서 동물의 독약으로부터 단백질을 분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기로 되어 있었다. 오전 10시까지 병원에 출근해 있던 그에게 새로운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던 나는 7시 전까지 그곳에 도착해야만 했다. 그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핀들레이 레셀 박사의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러셀 박사의 연구실이 있는 건물을 향하는 문을 열었다. 약 30m 정도 떨어진 출입문 근처에는 불이 켜져 있고 다른 것은 모두 치륵치륵 어두웠다. 내가 불이 켜진 문으로 향해서 긴 복도를 더듬어는 동안에 주위에서는 계속 시시시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상한 소리에 놀랐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다. 연구실에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이 있었다. 인사를 나눈 후에 나는 복도에서 들렸던 이상한 소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웃으면서 불을 켰다. 놀랍고 두렵게도 복도에는 방울뱀이 들어있는 철망으로 만든 우리가 5칸 높이로 늘어서 있었다. 핀들레이 러셀은 30년 이상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신경학 생리학 생물학 교수를 지낸 의사.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울뱀 독약 전문가였고 독성하고 대표적인 교과서인 캐서린 스위톨의 독과 독소에 대한 내용을 쓰기도 했다. 독소 독약의 인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암다발성 연구에 필요했던 독성학보다 훨씬 단순하다. 일반적으로 독약은 신수하게 작용하고 효과도 확실하다. 물려서 독약에 중독되는 일은 암과 같은 공중보건의 주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질병의 명백한 원인이고 예방이나 적어도 치료가 가능한 일은 것은 분명하다. 독약을 주변 그 동물 혈액에 만들어지는 독약에 대한 항체를 추출해서 제조한 해독제도 있다. 이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독제를 갖추고 있는 응급실에서는 길을 건너 뛰어가서 환자를 구하는 핀들레이 러셀 같은 긴급 대기 의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독성학 우리가 언제나 해양생물의 독성을 지금처럼 잘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1950년대 독성학자들은 독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신경독소 등등. 원뿔 돌멩이는 가시를 이용해서 먹이를 잡는 흥미로운 해양동물이다. 선도선 호기심으로 수조에서 원뿔 돌멩이를 키웠다. 남태평양의 베리어 리프 근처에서 잡아온 이 돌멩이는 식성이 몹시 까다로웠다. 원뿔 돌멩이는 금붕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가의 조수 웅덩이에서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야 했다. 원뿔 돌멩이 중에서 가장 큰 종인 코노 게오그라푸스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었지만 텍스틸레는 다른 종류의 돌멩이를 먹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원뿔 돌멩이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려고 찾아와서는 학생들에게 보여줄 동영상을 촬영했다. 캘리포니아 해변의 조수 웅덩이에는 원뿔 돌멩이가 격을스럽게 먹어치우는 팽이가 많았다. 물고기를 먹는 돌멩이의 먹이를 구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웠다. 원뿔 돌멩이는 죽은 물고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아예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방문한 과학자들과 사진작가들은 원뿔 돌멩이가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관찰하고 싶어했다. 조수 웅덩이의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붉은 쏨뱅이를 잡아서 원뿔 돌멩이의 수저에 넣어주면 원뿔 돌멩이는 바닥에 조용히 멈춰있는 붉은 쏨뱅이 위에 올라가서 작사를 꺾고 마비를 시켜서 잡아먹는다. 원뿔 돌멩이는 독약을 연구하는 썬더스에게 매우 소중했다. 원뿔 돌멩이에게서 뱀처럼 독약을 짜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연구 방법은 껍질을 망치로 부순 후에 독간을 잘라내는 것이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돌멩이는 죽어버렸다. 다행히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코너스 칼리포르니쿠스라는 재래종이 있었다. 이 재래종도 강력한 독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원뿔 돌멩이에 쓰였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생물은 남태평양에서 발견되는 화려한 원뿔 돌멩이의 친척이었지만 작고 검은색에 던지럽게 생겼다. 사람들이 쏘이지 않는 이유도 쉽게 납득이 된다. 이 돌멩이는 아무도 수집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돌멩이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를 죽으러 가지 않는 해변의 지저분하고 풀이 많은 바다 밑에서 산다. 다이나는 캘리포니아 주위의 모로만에서 이 돌멩이들을 많이 찾아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 남태평양의 원뿔 돌멩이와 같은 새로운 종으로부터 독약을 찾아내면 독성학자들은 먼저 어떤 동물을 죽이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독약이 필요한지 측정해서 치사율을 파악한다.
미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방울뱀만큼이나 강력한 설성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큰 원뿔 달팽이는 그렇다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원뿔 달팽이보다 훨씬 치명적인 것은 시난케야 홀이라는 스톤핏이다. 이 스톤핏은 머릿속에 반쯤 묻혀있는 돌처럼 보이지만 등에 독액 주스무늬가 달린 가시가 있다. 왼발로 이 물고기를 밟은 사람은 대부분 직사한다. 스톤핏의 독액은 원뿔 달팽이의 독액보다 대략 10배 이상 강력하다. 1950년대에는 약학과에서 독성학을 연구했다. 그러나 약학은 의약품의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하지만 독성학은 정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연구한다. 독액의 활성 성분은 단백질이다. 치사율을 결정한 후에는 독액의 여러 가지 단백질을 분리해서 독성 성분을 찾는 연구를 한다. 플라크릴 아마이드 젤은 독성 효과를 비활성화시키긴 하지만 독액의 모든 성분을 더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었다. 단백질이 전기 전하를 가지도록 만든 후에 비활성 매트릭스에 붙이거나 젤에 전기장을 걸면 단백질이 전하의 정리와 크기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분리된다. 독액의 치명적인 성분은 대부분 신경독소들이다. 신경독소는 신경전달 물질의 결합에서 비활성화를 시켜버린다. 예를 들면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은 일부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에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전기 신호에 따라서 한 신경세포의 축삭돌기에서 방출된 아세틸콜린이 신경세포 사이의 간격에 해당하는 시냅스를 가로질러 다음 신경세포의 소형체에 결합하면 다음 신경세포가 또 다른 전기 신호를 발사한다. 아세틸콜린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소통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타이완의 과학자들은 우선뱀이라고 알려진 붕가루스 물티킨투스의 독액을 연구했다. 이 치명적인 바다뱀은 타이완과 중국 남부의 습지에 서식한다. 독액은 의학 연구에서 유용한 도구이다. 볼티모어에 있는 워싱턴 카네기 연구소 발생학과 더글라스 펜브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생물학과 방사성 근육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확인하고 그 수를 세웠다. 방사성 A 붕가로톡신의 위치는 자동방사기로 오비를 부르는 사진기술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에만 비가역적이고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척수와 뇌의 조직, 배양에서 시냅스 위치를 드러낸다. 액체 섬광법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기술을 이용하면 세포에 결합된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수를 셀 수 있고 수용체에 결합된 독액 분자의 수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독성학자들은 독액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인간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독성학자의 연구 목표는 동물, 세포, 생화학 기술을 이용해서 연구실에서 독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성학 연구는 산업용 화학물질이나 비서 같은 천연 화학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인간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암다발성 연구와는 확실하게 대비된다. 독액 연구는 일부 신경학적인 조건의 메커니즘이나 심지어 신경모세 보존 같은 암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